오늘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며칠, 몇 주, 몇 달 후에 내 몸 세포의 성분이 결정됩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먹느냐,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이후의 세포 건강이 결정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나의 음식을 항염증 식사로 구성하는 영양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건강하게 바꾸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빨갛게 붓고 아프고 이런 염증 반응이 일어나죠.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인데요. 이러한 염증을 급성 염증, 착한 염증이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우리 몸의 정상 조직이 손상되는 염증을 만성 염증, 나쁜 염증이라고 하는데요. 만성 염증은 면역 기능에 오류가 생겨 면역세포가 적군이 아닌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반응입니다. 염증이 몇 달, 몇 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성 염증은 급성 염증과 달리 저절로 낫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최근 많은 연구에서 만성 염증이 동맥경화, 당뇨병, 암, 아토피, 치매 등 현대인의 만성 질환의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병의 근원인 만성 염증을 먹는 것만 바꿔도 치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국내 푸드테라피 분야의 최고 전문가 이경미의 만성 염증을 치유하는 한 접시 건강법입니다. 저자 소개부터 읽어드릴게요. 이경미, 차움 푸드테라피 클리닉 센터장,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통합의학 과정을 수료하였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첫 외래 진료를 시작한 2004년, 시간이 흘러도 복용하는 양만 늘어날 뿐 호전되지 않는 당뇨병, 고혈압 환자들을 보며 3분 진료, 검사와 약 처방 위주의 진료실에 회의감을 갖게 되었다. 다른 길은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영양요법, 자연요리, 메디컬 허브와 아로마, 마인드풀리스,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환자 진료에 적용해왔다. 2010년 애리조나 대학교 통합의학센터에서 약물 처방과 수술 중심의 치료를 넘어 근본적인 치유를 돕는 방법을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하였고 같은 고민을 하는 다양한 국적의 의사 동료들을 만나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다. 2017에서 2018 마르퀴즈 세계 인명사전에 등재되었고 2013년부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와 생로병사의 비밀에 전문가로 참여해왔다. 저서로는 2015년 보건복지부 우수 건강도서 내 몸은 치유되지 않았다와 음식이 약이 되고 약이 음식이 되어야가 있다. 저자는 만성 염증을 치유하기 위해 항염증 식사, 한 접시 건강법을 제안합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염증을 줄이는 식품을 선택해 한 끼 식사를 구성하는 것인데요.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제시한 헬시 플레이트의 영양 성분 비율과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앤드루 와일 박사의 항염증 피라미드를 참조해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항염증 식품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 책에는 만성 염증을 줄이는 식품은 물론이고 염증을 줄이는 조리법과 외식법도 알려주고요. 또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우리 몸 안의 소화흡수력을 키울 수 있는지 마인드풀 식사법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유 없이 자꾸 아프다면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을 관찰해 보라고 말합니다. 만병의 근원인 만성 염증은 먹는 것만 바꿔도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경미의 만성 염증을 치유하는 한 접시 건강법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항염증 식사 한 접시 구성 핵심 요약.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면 식품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는 너무 잘 알지만 막상 한 끼 밥상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막막해합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고 싶어 안달인 분들도 있죠. 그분들은 식품을 구성하는 영양소뿐만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의 특수 성분과 용량까지 줄줄이 꿰고 있는데요. 본인이 먹고 있는 영양제 성분을 노트 한가득 자세히 기록해 가져오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아는 것이 많아 보이나 정작 알아야 하는 것은 모르거나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헛똑똑이라고 하죠. 이처럼 머릿속에서 알고 있더라도 단편적인 조각난 정보만으로는 건강 밥상을 실천하기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밥상을 바꿔보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매년 건강 정보는 점점 넘쳐나는데 주변에 건강해진 분들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제가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식품에 대한 개별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활용해서 실제 스스로의 식생활, 나아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한쪽으로 치우쳐진 상업적인 정보에 흔들리지 않고 공식력 있는 기관의 권고안들을 바탕으로 건강한 식사를 구성해 보려고 하면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존의 권고안들은 대부분 개별 식품의 열량과 영양소 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정작 한 끼의 식사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즉 사람들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항염증의 관점에서 정리된 경우도 찾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에서는 항염증 식사를 실천하려면 한 끼 식사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근거들과 권고안들을 정리하여 한 접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아래 제시하는 그림은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제시한 헬시 플레이트의 영양 성분 비율과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앤드루 와일 박사의 항염증 피라미드를 참조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항염증 식품으로 재구성한 항염증 식사 한 접시입니다. 실제 한 끼 식사를 할 때 이렇게 한 접시 또는 한 상을 준비하면 균형적인 항염증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실생활에서 적용하기 쉬워지도록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하버드 헬시 플레이트에 대해 좀 더 설명한다면 영양소의 종류와 비율만을 제시하는 기존 권고안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버드 대학교의 영양 전문가들이 모여 건강 효과와 영양소의 질에 중점을 두어 새롭게 제시한 영양 가이드라인이에요. 똑같은 탄수화물을 먹어도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 즉 탄수화물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데요. 하버드 영양 전문가들은 채소, 과일, 현미와 같은 통곡류, 콩 등이 다른 식품들보다 건강한 탄수화물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방 또한 어떤 종류의 지방이냐가 중요하지요. 기존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지방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지방의 섭취를 줄이도록 권하며 지방을 피해야 할 영양소처럼 인식했다면 하버드 헬시 플레이트에서는 생선이나 견과류 등에 있는 오메가3 지방과 같은 건강한 지방은 좀 더 섭취하도록 강조합니다. 그동안 억울했던 지방의 명예를 회복시켰다고나 할까요? 단백질 섭취에서도 육류 섭취를 줄이고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과 해산물 섭취를 늘리라고 하며 질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또 비만, 당뇨 등의 생활습관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음료수를 마시지 않도록 강조함으로써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음료와 건강의 관련성에 대해 새롭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영양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고혈압, 당뇨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만성염증을 줄이는 식사법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이제 하버드 헬시 플레이트의 식사 구성 비율을 바탕으로 만성염증을 줄이는 식품을 결합하여 항염증 식사 한 끼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1.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한 끼 식사의 절반이 채소와 과일로 구성될 정도니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채소의 양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는 생각에 밥 대신에 드신다는 분들도 덜어 있는데 과일에는 당분이 있어서 장내 미생물 건강을 위해서는 채소를 더 많이 먹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장내 미생물 중 곰팡이들은 당분을 분해해서 살아가는데 단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의 장에는 곰팡이들이 불균형하게 많이 자라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만성적인 피로나 부종, 두통과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알록달록, 빨주노초 파남보, 다양한 색으로 채소와 과일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색마다 각기 다른 파이토케미컬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파이토는 식물이라는 뜻이고 케미컬은 화학물질이란 뜻으로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이 만들어낸 생리활성 물질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채소나 과일이 해충과 같은 외부 개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일종의 독성 물질로서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를 섭취했을 때 몸 안에서 비슷한 면역 강화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파이토케미컬은 채소와 과일의 겉껍질에 많아 그 색을 결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색으로 섭취했을 때 다양한 기능을 하는 파이토케미컬을 골고루 섭취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파이토케미컬에는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는 플라보노이드와 카로티노이드가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활성산소가 정상 세포막과 유전자를 손상시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을 줄여줍니다. 또한 노화를 막고 다양한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지요. 살짝 데친 짙은 녹색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 당근, 비트, 양파, 해조류 등이 풍부한데요. 다양한 색, 익힌 채소와 생채소 모두 좋고 가능하다면 유기농을 선택합니다. 과일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색으로 섭취하는데 되도록 제철 신선한 과일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사과, 배, 라즈베리, 블루베리, 딸기, 오렌지, 자몽, 포도, 매실 등은 열대 과일보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아 좋은 선택이죠. 특별히 피해야 할 과일이 있지는 않지만 이왕이면 당분이 적고 식이섬유가 많은 과일 종류가 좋겠죠. 망고, 파인애플, 파파야 같은 열대 과일은 당분 함량이 높아서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쌀밥 3분의 1공기의 당분 함량인 23g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망고 1개의 당분 함량이 45g, 바나나 1개의 당분 함량은 24g, 키위 1개의 당분 함량은 12g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염증 식사를 위해서는 껍질째 전체를 다 먹는 홀푸드가 더 좋습니다. 껍질에 식이섬유와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과일과 채소를 껍질째 먹으면 풍부한 식이섬유가 당분 흡수를 느리게 해서 결과적으로 염증을 줄여줍니다. 양파는 속살보다 껍질에 항산화, 항염증 기능을 하는 퀘세틴 함유량이 더 높습니다. 사과 속살에는 펙틴 성분이 많아 콜레스테롤과 당분을 끌어당겨 배출시켜 고지혈증에 좋고 겉껍질에는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에 좋으니 껍질째 함께 먹으면 한 번에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껍질에 영양 성분이 많은 고구마도 깨끗이 씻어 껍질째 먹는 게 좋습니다. 2. 통곡물. 한 접시의 나머지 절반은 통곡과 건강한 단백질로 구성합니다. 통곡은 당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말 그대로 다양한 종류의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곡물, 잡곡을 말하는데 천천히 소화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아 염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현미, 보리, 잡곡, 키노아, 통밀빵, 통밀 파스타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와 반대로 백미와 흰빵과 같은 정제된 곡물은 빠르게 소화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니 되도록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통곡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면 발화 현미처럼 발화된 곡물을 선택하면 됩니다. 3. 건강한 단백질. 건강한 단백질이란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과 생선, 호르몬과 항생제를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자연 방목하여 기른 육류, 가금류를 말합니다. 특히 콩은 엽산, 마그네슘,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항산화 기능을 하는 이소플라본을 함유하여 암 예방 효과도 있고요. 하지만 소화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으니 가공한 제품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콩의 일부 성분만을 추출한 식품이나 콩고기가 아니라 콩 전체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두부, 두유,
청국장, 낫또와 같은 식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유전자 조작식품, GMO를 피하기 위해 식품 표시에서 국산 콩으로 만들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생선류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연어, 청어, 고등어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붉은 육류와 우유, 치즈와 같은 유제품은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섭취량을 줄여야 합니다. 베이컨, 소시지, 햄과 같은 가공 육류는 각종 첨가물과 트랜스 지방이 많기 때문에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4. 건강한 지방. 건강한 지방은 올리브유와 같은 단일 불포화 지방, 오메가3 지방과 같은 다중 불포화 지방을 말합니다. 견과류, 특히 호두, 아보카도와 햄프시드, 피스타치오, 해바라기씨, 아마씨와 같은 씨앗류 등이 건강한 지방에 속하는데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는 항산화 기능이 있는 폴리페놀이 풍부하지요. 등푸른 생선이나 연어, 오메가3 함유 달걀, 콩으로 만든 식품에서 오메가3 지방을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어떤 기름을 써야 할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샐러드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나 들기름과 같은 건강한 지방을 사용하고 열을 가하는 요리에는 발연점이 높아 고온에도 변성이 일어나지 않는 포도씨유, 아보카도유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반면 마가린이나 여러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등을 통해 섭취하게 되는 트랜스 지방은 가급적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깨끗한 물. 물은 몸의 전체적인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니 하루에 7잔에서 8잔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되도록 아무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물을 마시고 대용품으로는 물 성분이 최대한 많은 음료를 선택하세요. 당이 첨가되지 않은 차, 레몬이 들어있는 스파클링 워터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6. 그 외 발효식품. 몸에 좋은 균으로 식품을 발효시켜 만드는 발효식품은 풍부한 유산균을 함유하여 장 면역을 좋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미생물인 프로바이오틱스와 미생물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함유하고 있어 장내 미생물 균형에 큰 도움이 되죠.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인 식이섬유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청국장, 낫또, 김치 등이 있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제품, 특히 요거트에는 당분과 첨가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식품 표시를 꼼꼼히 살펴 첨가물과 당분이 적은 제품을 구입하세요. 물론 가능하다면 집에서 직접 간단히 만들어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알록달록 레인보우 장보기. 컬러푸드로 먹는 다양한 파이토케미컬. 실제로 마트나 시장에서 식재료를 고르고 조리하거나 섭취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하세요. 토마토. 붉게 잘 익은 것일수록 라이코펜 함량이 많습니다. 지용성이어서 기름과 조리하면 흡수율이 높아지니 조리법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사과.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파이토케미컬인 퀘세틴, 과육에는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낮춰주는 펙틴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들을 동시에 다 얻을 수 있도록 껍질까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사과를 고릅니다. 고추, 피망, 파프리카류. 화려한 색깔 속에 숨어있는 파이토케미컬들의 건강 효과가 조금씩 다르므로 다양하게 섭취하도록 합니다. 꼭지가 싱싱하고 윤기가 흐르는 것을 고릅니다. 고구마. 껍질의 색이 진하고 속살이 진한 황색일수록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습니다. 자색 고구마는 5배의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영양 성분이 껍질에 많으므로 깨끗이 씻어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호박. 껍질색이 짙을수록 색소 함량이 높습니다. 버릴 것 하나 없이 겉껍질과 호박 속, 씨 모두 영양이 보골합니다. 표면에 흠집이 없고 들었을 때 묵직한 것을 고릅니다. 바나나. 껍질에 검은 반점이 있는 바나나가 체내 면역력 강화 효과가 더 큽니다. 단, 열량이 높으므로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로컬 푸드.
배송 거리가 짧은 만큼 영양소는 보존되고 잔류 농약은 줄어든다. 제철 식재료와 로컬 푸드는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 손실이 적어 영양면에서도 우수하고요. 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잔류 농약과 같은 식품 안전성의 문제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 외국 과일류인 블루베리, 라스베리, 크랜베리 등 베리류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토종식품인 구기자의 항산화 효과가 서양 베리류보다 10배 가까이 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영양소 손실과 잔류 농약을 줄이기 위해 로컬 푸드를 선택하려면 식품의 원산지를 체크해서 되도록 국산을 구입하고 국산이 없으면 다음과 같이 비슷하게 짝을 이루는 토종식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스베리, 크랜베리에 대응하는 로컬 푸드, 딸기, 구기자. 오렌지에 대응하는 로컬 푸드, 귤, 한라봉, 청견, 천혜향. 아몬드, 피스타치오에 대응하는 로컬 푸드, 호두, 잣, 깨. 콜리플라워, 양상추에 대응하는 로컬 푸드, 배추, 무. 제철 채소는 가격마저 저렴합니다. 좋은 식품을 떠올릴 때 친환경 유기농 식품을 먼저 생각하기 쉽지만 가격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친환경 유기농이냐 아니냐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제철 과일과 채소 아니냐입니다. 건강하면서도 경제적인 먹거리를 먹으려면 무엇보다도 제철 채소와 과일을 깨끗이 씻어 섭취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무농약 유기농 친환경 식품은 잔류 농약에 대한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으니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면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친환경 식품은 안 씻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농약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 상하거나 벌레가 끓기 쉽고 그만큼 미생물 번식도 빠를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잘 씻어야 하죠. 잊지 말아야 할 해조류. 미역, 김, 다시마, 톳 등의 해조류는 바다에서 나는 채소로 비타민,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간의 해독 시스템에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장내 대장균에 유익하게 작용해 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해조류의 끈적끈적한 성분 때문에 식감이 좋지 않아 꺼리는 분들도 있는데 이 성분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건강을 위한 핵심 성분이죠. 끈적끈적한 성분으로 이루어진 수용성 식이섬유, 알긴산은 흡착력이 매우 좋아서 우리 몸속 미세물질을 흡착해서 밖으로 배출한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알긴산과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면 점점 부풀면서 끈적끈적한 젤 형태로 변합니다. 황사나 미세먼지에 들어있는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 발암물질 등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훌륭한 청소부 역할을 하죠. 또 이때 콜레스테롤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여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의 혈중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도당을 잡고 있다가 천천히 흡수하게 해주어 식후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지 않도록 합니다. 식이섬유가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에 좋은 이유입니다. 특히 다시마, 미역, 톳처럼 갈조류라 불리는 갈색 해조류에 함유된 후코이다는 황성분을 함유한 다당류의 일종인데요. 암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위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 톳, 파래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파이토케미컬인 카로틴이 풍부해서 활성산소에 의한 염증 발생을 줄여줍니다. 또 해조류에는 오메가3 지방도 풍부합니다. 최근에는 오염될 가능성이 큰 생선 대신 오메가3 지방의 안전한 대체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죠. 해조류는 칼슘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고 말리면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 늘 준비해놓고 쉽게 꾸준히 섭취하게 해도 좋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버섯류. 버섯은 단백질과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면서도 열량이 낮아 비만과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유익한 식품입니다. 특히 암세포의 증식을 막고 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비타민 D, 변비를 예방하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결과적으로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죠. 버섯에 함유된 식이섬유의 일종인 베타글루칸에는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여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버섯은 햇볕에 말리면 비타민 D가 훨씬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열풍 건조가 아닌 햇볕에 말린 버섯을 활용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식이섬유 하루 섭취량 25g 달성법. 다양한 건강 효능을 지닌 식이섬유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좋아하는 현대인의 식사에서 가장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입니다. 부피가 커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처럼 영양제 형태로 만들기 어려워 간단히 복용할 수도 없어요. 반드시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라 하루 목표 섭취량 25g을 달성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식이섬유 함유량이 높은 식품 한 가지만이라도 더 자주 식탁에 올려야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응용해 보세요. 채소류.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는 주요 요리에 작은 송이 서너 개만 곁들여도 식이섬유 총 섭취량이 2g 늘어납니다. 삶은 당근 한 컵에는 4.6g, 시금치 한 컵에는 4.2g, 브로콜리 한 컵에는 4.4g, 고구마 중간 크기 한 개에는 3.4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콩류. 병아리 콩의 식이섬유 함유량은 최고 수준입니다. 물에 불린 병아리 콩을 작은 그릇 하나에 담은 양으로 식이섬유 약 6g을 섭취할 수 있어요. 또한 강낭콩이나 대두콩에도 식이섬유가 많은데 작은 그릇 하나로 식이섬유 약 2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강낭콩 반컵에 7.3g, 완두콩 반컵에 4.7g, 흰 강낭콩 반컵에 6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과일류. 제철 과일을 선택합니다. 잘 익은 과일에는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특히 사과와 귀의 1회 섭취량으로 약 2g의 식이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과 중간 크기로 껍질째 먹을 경우 3.5g, 건포도 약 1컵 반에 3.1g, 오렌지 중간 크기에 2.6g, 배 큰 것의 반 개에는 3.1g, 자두 중간 크기에는 3.0g, 바나나 중간 크기에는 2.4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해조류.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지 못하는 해조류는 조금씩 사용하여 식탁에 올리는 횟수를 늘리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톳을 쌀에 섞어 밥을 짓거나 샐러드에 넣으면 섭취량을 1, 2g 늘릴 수 있어요. 버섯류. 식이섬유의 보고인 버섯은 매일 식탁에 올리세요. 식이섬유가 특히 많은 새송이 버섯 단 한 개로 3g의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섯에는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함유되어 있어요. 국물 요리에 이용하면 국물에 녹아있는 수용성 식이섬유까지 듬뿍 섭취할 수 있답니다. 곡류. 통밀빵 한쪽에 1.4g, 현미밥 1과 5분의 1컵에 1g. 하루 물 7잔이 독소를 배출합니다. 항염증 음료 선택법. 물은 우리 몸의 생리작용에 필수적이고 노폐물을 씻어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체내의 노폐물이나 중금속 등의 이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소변, 대변, 땀, 호흡 등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는데 수분 섭취가 이러한 과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신체 대사와 순환이 느려지고 세포 재생력과 세포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루에 7, 8잔 이상의 깨끗한 물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몸의 기능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지요. 물은 혈액 속에서 일종의 용매로 작용합니다. 미네랄, 비타민, 아미노산, 당과 여러 가지 작은 분자들을 싣고 영양소를 세포에 전달한 후 다시 세포와 조직, 혈액 속의 노폐물을 전달받아 제거합니다. 물은 또한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대사 반응에 관여하고 관절 주변의 윤활액 성분으로 관절의 운동을 돕고 손상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제 역할을 해서 눈, 뇌, 척수, 관절, 자궁 안의 태아를 보호하며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을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사람 몸무게의 60%는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부를 통해 땀으로 배출되거나 배설에 의해 없어지므로 매일 2.5리터의 물을 새롭게 보충해야 한답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에도 기본적으로 수분이 포함되어 있으니 하루에 별도로 챙겨 먹어야 하는 물의 양은 약 1.2에서 1.5리터 정도라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커피나 음료수로 대신 마시면 안 됩니다. 특히 커피는 이뇨 작용을 하여 더 많은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요. 커피를 한 잔 마셨다면 오히려 같은 크기의 잔으로 물 2잔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최소한의 조리로 본연의 맛을 즐기세요. 항염증 조리 선택법. 무슨 식품을 선택하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보관하고 조리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염증을 줄이는 식품을 애써 선택해도 보관과 조리 과정에서 염증을 높이는 식품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항염증 조리법 1. 껍질째 조리하여 영양소 손실을 줄이자. 껍질째 조리하면 식이섬유,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의 섭취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도 확 줄어 장점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청경채, 파, 쌈채소, 케일과 같은 잎채소는 씻어서 그대로 먹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껍질째 먹게 되지만 당근, 무, 고구마, 감자와 같은 뿌리채소는 대부분 껍질을 벗겨 조리합니다. 이럴 때는 부엌에 채소 전용 소를 따로 준비하여 깨끗이 흙을 씻은 뒤 조리하면 껍질째 먹을 수 있죠. 껍질이 너무 두껍거나 거칠 경우 또는 껍질째 먹는 게 익숙하지 않을 때는 껍질을 듬성듬성 깎아서 깎은 부위와 깎지 않은 부위를 섞어서 먹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낯설어도 차츰 더 고소하고 깊은 맛을 느끼게 될 텐데요. 나중에는 껍질 없이 조리하면 밋밋한 느낌마저 들게 될 겁니다. 가공, 조리 과정이 늘어나면 마그네슘은 줄어든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마크로비오틱이나 원시인 다이어트의 공통적인 핵심도 껍질째 조리해 먹는 것입니다. 원시인 다이어트라는 명칭은 농사법을 발견하기 전에 인류가 채집과 수렵을 통해 식품을 있는 그대로 먹었었던 데서 유래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화식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인간도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에서 얻은 그대로를 섭취했죠. 그야말로 가공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의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껍질에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미량 영양소, 파이토케미컬 섭취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먹을 게 늘 부족하거나 잘 익히지 않은 탓에 소화 흡수 문제가 생겨 칼로리 부족에 허덕였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 칼로리 부족을 고민하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칼로리와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질환들이 고민이었다면 현대에는 식품을 가공 정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식이섬유와 미량 영양소 부족으로 인한 질환들이 문제가 되었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마그네슘 부족인데 이는 현대인의 만성 질환과 피로의 주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껍질을 벗기고 자르고 익히는 가공과 조리의 과정이 늘어날수록 식품에 원래 있었던 마그네슘의 양은 줄어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통밀을 도정해 흰 밀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85%의 마그네슘이 손실됩니다. 당근 같은 채소를 물에 끓이면 50에서 75%가 파괴되고요. 어떻게 보면 원래 식품에 있던 마그네슘을 조리 가공을 통해 없앤 후 영양제로 다시 보충하는 일들이 현대인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고나 할까요? 이런 일은 마그네슘만이 아니라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에도 일어나는데 마찬가지로 식품의 가공 과정에서 대량 손실되어 만성 피로를 유발하고 있죠. 항염증 조리법 2. 적은 물, 낮은 온도, 짧은 시간에 조리하라. 같은 식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소 손실 정도가 다릅니다. 일단 가장 큰 원칙은 최소한의 조리가 영양소 손실은 물론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소까지도 줄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영양소뿐 아니라 맛과 향, 소화 흡수도 중요하니 조리를 안 하고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최소한의 조리를 원칙으로 하되 다양한 조리법의 차이를 알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영양과 맛을 모두 챙기는 실용적인 길입니다. 조리 과정에서 가장 많이 파괴되는 영양소로는 온도에 특히 민감한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C, 그리고 티아민, 리보플라민,
니아신, 판토테산, 피리독신, 엽산, 코발라민과 같은 비타민 B군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염증과 관련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비타민 B군은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신경 전달물질을 포함해 다양한 성분을 만들어내는 데 관여하며 신경세포의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조리 과정에서 이러한 영양소가 종종 파괴되기 때문에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해지는 실속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현대인의 만성염증과 피로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죠. 수용성 비타민 외에도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과 미네랄도 조리 과정에서 종종 파괴됩니다. 다양한 미네랄 중에서도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칼슘이 주로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껍질 벗긴 감자를 끓이면 칼륨이 10에서 15% 감소하는데 물에서 끓일수록 영양 성분은 더 많이 손실됩니다. 반면 같은 감자라도 삶기가 아닌 찜 요리를 하면 칼륨이 3에서 6%만 손실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영양소가 조리 과정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물 요리를 만들 때처럼 고기도 끓는 물에 익히면 피로회복과 관련된 영양소인 타우린의 50에서 85%가 빠져나오고 조개류와 뿌리채소에서는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베타인 성분이 물에 녹아나옵니다. 오랜 시간 많은 물에 부글부글 끓이는 국 형태로 조리하기보다는 짧은 시간 적은 용량의 물에 요리하는 조림, 데치기, 찜 형태가 낫다는 것입니다. 찌는 조리법은 영양소를 보존하는 최고의 조리법으로 열과 물에 민감한 수용성 비타민도 잘 보존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조리법 선택하기. 이러한 조리 과정들을 거치면 영양소의 소화 흡수에는 도움이 되지만 생리 활성에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미디어에서 생으로 먹는 게 좋다, 익혀서 먹어야 좋다 하며 먹는 방법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답이 다르기 때문이죠. 산화 스트레스가 많은 만성 염증성 질환과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은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해 조리를 덜하는 샐러드 형태의 생채소로 먹는 게 더 낫습니다. 반면에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데치거나 찌는 요리가 더 도움이 됩니다. 모든 영양소를 고스란히 보존할 수 있는 완벽한 조리법은 없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물로 낮은 온도에서 되도록 짧은 시간에 조리하는 것이 최선의 조리법임을 기억하되 식품을 다양하게 먹는 게 좋듯이 조리법도 그 특성을 이해한 후 다양하게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팁. 영양소를 최대한 섭취할 수 있는 조리법. 1. 물과 함께 조리할 때는 되도록 물의 양을 적게 사용합니다. 끓이기보다 데치거나 찌기. 2. 식이섬유와 영양소를 최대한 섭취하기 위해 채소의 껍질을 되도록 벗기지 않고 조리합니다. 채소 전용 솔 준비하기. 3. 비타민C와 비타민B 손실을 줄이기 위해 채소는 가급적 적은 양의 물로 조리합니다. 끓이기보다 데치거나 찌기. 4. 익힌 음식이 공기에 노출되면 비타민C가 감소하니 조리된 채소는 하루 이틀을 넘기지 않고 먹도록 합니다. 5. 식품을 잘라야 한다면 조리 전보다 조리 후에 자릅니다. 자르지 않고 전체 형태로 조리할 때 물과 열에 덜 노출되어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6. 채소는 가능한 몇 분 이내로 짧은 시간에 조리합니다. 7. 붉은 육류, 닭고기와 오리고기, 생선을 조리할 때는 독성 물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짧은 시간 동안 조리합니다. 8. 베이킹 소다를 사용해 채소를 씻지 마세요. 색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베이킹 소다로 인한 알칼리성 환경에서는 비타민C가 파괴됩니다. 항염증 조리법 3. 최소한으로 조리하여 에이지 독소를 줄여라. 고온에서 오랫동안 조리할 경우 영양소 파괴도 문제지만 에이지,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소가 생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에이지는 당독소라고도 하는데요. 식품 속의 당분과 단백질이 조리 과정에서 열에 의해 함께 화학 반응을 일으켜 만들어집니다. 에이지는 일단 섭취하면 활성산소와 염증을 증가시켜 결국 당뇨와 심혈관 질환과 같은 다양한 만성 질환들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에이지라는 명칭답게 노화도 빨라지죠. 24명의 당뇨병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에이지가 많은 식사를 하고 다른 그룹은 에이지가 적은 식사를 하여 6주 후 체내 염증 지표를 살펴본 실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 에이지가 많은 식사를 한 그룹에서 C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35% 증가하였고 에이지가 적은 식사를 한 그룹에서는 20% 감소했습니다. 또한 에이지가 많은 식사를 한 그룹에서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32% 증가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그룹에서는 33% 감소했습니다. 에이지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탄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와 만성염증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에이지는 어떤 음식에 많을까요? 용어는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는 에이지가 있는 음식을 일상에서 굉장히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고소한 맛에 노릇노릇 잘 구워진 음식들에 에이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떠올려 볼까요? 고소한 감자칩과 프렌치 프라이, 군고구마, 겉이 바삭한 빵, 쿠키와 토스트, 구운 고기와 군만두에 바로 에이지가 들어있답니다. 에이지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 과정을 프랑스의 화학자 루이 까메요 마이야르의 이름을 따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12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식품 속의 당분과 단백질이 만나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면 음식의 맛과 향기는 좋아지는데 건강 측면에서 음식의 질은 떨어집니다. 에이지가 만들어지는 것은 조리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에 우리 몸의 정상 단백질을 교란해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킵니다. 한 실험에서 에이지가 많은 먹이를 쥐들에게 먹이면 동맥경화와 당뇨병, 신장 질환이 증가했고 반대로 에이지 섭취를 줄이면 혈관과 신장 기능이 좋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상처 회복이 빨라졌다고 합니다. 마이야르 반응은 수분 함유량과 온도에 따라 반응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조리 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건조한 상태에서 고열로 조리할 경우 조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에이지가 10배에서 100배 정도 많이 만들어지죠. 튀기기, 굽기와 같이 수분 없이 고온에서 조리하면 에이지가 늘어나지만 찌거나 데치기, 삶기 등으로 조리하면 에이지 생성을 줄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달걀 프라이보다 오믈렛과 삶은 달걀의 에이지가 적습니다. 일단 에이지 생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낮은 온도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조리법이어도 마리네이드처럼 레몬즙이나 식초와 같은 산성의 식품을 추가하면 에이지 생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레몬즙의 마리네이드에서 구운 소고기가 그냥 팬에 구운 스테이크에 비해 에이지 생성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조리법뿐만 아니라 식품의 종류도 에이지 생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과 단백질을 많이 함유한 육류는 조리 과정에서 에이지가 많이 생성되고 반대로 탄수화물이 풍부한 채소, 과일, 통곡류는 상대적으로 덜 만들어집니다. 소화 흡수력을 높이면 음식은 약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우리 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소화 흡수 기능, 흡수한 영양소를 세포로 실어 나르는 심혈관 기능, 영양소를 받아들이는 세포막의 기능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죠. 물론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포와 미토콘드리아의 능력에도 차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건강에 제대로 도움이 되려면 우선 소화 흡수 과정이 원활해서 영양소가 최종적으로 세포로 잘 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식이라는 큰 덩어리를 가장 작은 수준으로 잘게 쪼개는 과정이 소화인데 이 과정에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지방이 지방산 상태가 될 때까지 작게 분해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죠. 소화 흡수를 돕는 생활 습관 1. 30회 이상 꼭꼭 잘 씹기. TV를 보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먹지 않고 먹는 데 집중하기. 천천히 먹기. 치아 관리. 소화 흡수를 돕는 생활 습관 2. 제산제나 위산 억제제 등을 무분별하게 먹지 않기.
위산을 희석시키지 않도록 식사 중에 물 마시지 않기. 규칙적인 식사로 과식이나 폭식하지 않기. 식사 후 2시간 이내에 자지 않기. 소화 흡수를 돕는 생활습관 3. 장누수 증후군 예방 생활 실천법. 1. 채소와 과일 자주 먹기. 채소와 과일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점막의 건강을 지켜주는 유익한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도움을 줍니다. 2. 밀가루 음식 섭취 줄이기. 밀가루의 글루텐 성분은 장 점막에 미세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제조 과정에서 밀가루뿐만이 아니라 트랜스 지방과 첨가물, 당류들이 포함되어 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3. 항생제, 소염 진통제 등 약 복용 줄이기. 항생제 성분은 해로운 세균만이 아니라 유익한 장내 미생물에게도 해를 줍니다.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 설사가 나오는 것은 바로 장내 유익균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주 항생제를 복용하면 오히려 장내 건강한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고 면역력이 약해져 다양한 감염병에 더 잘 걸리게 됩니다. 4. 자극적인 음식과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기. 알코올, 트랜스 지방, 설탕, 식품 첨가물 등은 장 점막에 자극을 주고 장내 유해 세균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합니다. 5.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장 점막 재생과 유익한 장내 미생물총의 번식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6. 스트레스 관리. 7.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 섭취. 유산균은 외부로부터 유익균을 공급하여 장 점막의 재생을 돕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인드풀은 무언가를 마음에 풍부하게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하나 의식을 두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인은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파서, 즉 감정적인 요소에 의해 먹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배고픔 신호에 따라서 먹고 포만감 신호에 따라서 먹기를 멈추는 너무도 당연한 원리로 식사를 한다면 현대사회의 비만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칼로리가 소모되어 에너지가 더 필요하면 배고픔 신호가 오고 음식을 먹어 에너지가 채워지면 배고픔이 사라지는 포만감 신호가 오는데 이에 따라 필요한 양을 적절히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랜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비만이라는 문제는 왜 생겨났을까요? 지구상의 어떠한 생명체도 불필요한 에너지를 몸에 무겁게 저장하지 않습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나 사육되어 야생의 신호를 잃어버린 동물들을 빼고는요. 그런데 현대인은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입이 심심해서 먹고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 때문에 또는 맛을 탐닉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더 이상 몸 안에 내재한 자연스러운 신호 회로에 따라 식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류는 먹는 것을 스스로 조절하는 기전인 배고픔과 포만감 신호를 아예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자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을 먹고 그렇게 해서 남은 칼로리는 그대로 지방의 형태로 우리 몸 곳곳에 저장되는데 그것이 바로 비만이랍니다. 그러므로 마인드풀 식사란 잃어버린 배고픔과 포만감의 신호를 예민하게 감지해 우리 스스로 식습관을 조절하도록 하는 과정, 즉 이미 내재되어 있는 우리 몸의 회로를 다시 살리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풀 식사 대 마인드리스 식사. 우리는 음식을 먹어치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온전히 먹고 있는 것일까요? 마인드리스 식사. 식욕이 아니라 감정적 충동에 의해 식사하는 것. 습관적으로 먹는 것.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검색하거나 신문이나 책을 보는 등 다양한 다른 활동을 하며 먹는 것. 하루 종일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니라 이것저것 간식거리로 때우는 것. 식사를 거르는 것.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거나 몸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배고픔을 알리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는 것. 음식 양에 상관없이 차려진 음식은 모두 깨끗이 비우는 것.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 사는 것. 편안함을 위해 먹는 것.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으로 음식 섭취.
음식 섭취와 관련된 이래야 한다, 이러지 않아야 한다 등등의 규칙들에 집착하는 것. 마인드풀 식사. 자기 자신의 감정적인 충동, 음식에 집착하게 하거나 음식을 못 먹게 만드는 감정적인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 스스로 어떻게 먹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 정확히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먹는 것. 음식을 먹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며 먹는 것. 진정으로 충분히 음식을 맛보고 마음껏 즐기는 것. 자기 자신의 배고픔과 포만감을 알리는 몸의 신호를 아는 것. 식욕 변화를 인식하는 것. 음식을 선택할 때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 자신이 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 관찰하고 깨어있는 것. 음식을 먹기 전과 먹은 후의 감정 변화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음식을 좋은 것, 나쁜 것으로 구분짓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먹고 맛을 느끼는 것. 자기 자신을 판단, 비난하지 않는 것.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몸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마인드풀 식사 실천법. 1. 혼자 먹어도 우아한 식사가 될 수 있도록 좋아하는 그릇, 가장 좋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봅니다. 2. 기분 전환용 테이블보나 초, 꽃을 식탁에 올려봅니다. 3. 감사히 잘 먹겠다는 인사를 해봅니다. 4. 오감을 모두 동원하여 식사합니다. 5.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음미하고 있는지 그냥 먹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6.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배고픔과 포만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봅니다. 7. 음식을 먹는 일뿐만이 아니라 수저를 드는 것을 포함해 식사의 모든 과정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8. 배고플 때 내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파악합니다. 9. 배가 불렀을 때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10. 어떤 감정 상태일 때 먹을 것을 찾게 되는지 살펴봅니다. 11. 먹고 난 후 어떤 느낌이 따라오는지 살펴봅니다. 12. 과식한 후 어떤 느낌이 드는지 살펴봅니다. 13. 마인드풀 식사 후 따라오는 느낌을 살펴봅니다. 14. 생각이 배고픔과 포만감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합니다. 만성염증을 치유하는 한 접시 건강법 읽어드렸습니다. 건강한 식사, 만성염증을 치유하는 식사는 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건강한 식재료로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할 때는 오감을 느끼며 천천히 꼭꼭 씹어먹고 배가 부르다는 신호가 오면 수저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건강한 식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